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네. 이게 반등하다 보니까 일부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네. 어느 쪽으로 느끼고 있는 건지 얼마만큼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석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식탁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파장이 그렇죠. 좀 더 커질 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각국들의 여러 가지 물가에 부담이 되는 상승들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들이 봤었을 때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10월 달에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1.7% 올랐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6% 이상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라는 네. 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국가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들의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이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다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랬죠. 그렇죠. 예, 그쪽 때문에 아무래도 돼지고기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달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격이 2배,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CPI 기준으로 봤을 때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3.8%로 올라오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과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돼지고기 가격인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식품 가격을 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식품 물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10월 말에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2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가격 쪽에서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줄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하락세가 단기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연말 연시 또 중국 사람들은 이런 때 또 소비가 돼지고기를 또 늘리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되면은 내년 1월 달에 오히려 중국이 CPI 기준으로 한 5% 이상까지도 올라가면서 거기서 정점을 보이지 않을까 네, 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좀 두려움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베트남의 돼지고기 가격도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영향권이 전반적으로 중화권 쪽의 하단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쪽도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인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양파입니다. 양파 파동이 그렇죠. 예. 나오고 있는데 9월 달에 인도의 폭우 영향으로 인해서 양파 생산량이 30~40% 감소가 됐고요. 특히 인도 사람들은 카레 넣어 먹나요? 양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식재료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양파 가격이 한 80% 올라갔고요. 예, 예. 채소 가격도 한 26%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소매 물가 상승률도 3.99%, 거의 4%대 육박하고 있고요. 거기다 10월 달은 4.62%다 보니까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관점과 함께 인도 중앙은행도 바라보는 관점 쪽에서 4%를 넘어간다. 일단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 GDP 성장률도 급감하는데 이런 양파를 비롯한 이제 도매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식품에 대한 물가 수준의 부담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다음으로는 또 아프리카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 수십 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떤 또 곡물 가격이 영향을 끼치는데 또는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옥수수가 대표적으로 어떤 미국에서 수입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식료품 가격이 50%,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연 인플레이션이 한 11.6%까지 올라오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식료품 가격이 네. 벌써 두 자릿수대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흥국 쪽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식료품 가격, 거기다가 유가, 달러 가치 이 세 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식료품이 신흥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또 경기가 부진한데 어떤 부양책을 좀 써야 되는데 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양책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신흥국 정부들의 고민들도 같이 엿볼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돼지고기, 인도는 양파, 파동,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프리카, 터키 옥수수 난입니다. 이 먹는 게 힘들어지면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식단 물가, 식료품 이런 부분 말씀해 드렸고 사실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 이슈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좀 신속히 대응하라고 압박을 넣는 듯한 느낌인데 네. 계속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예, 예.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특히 지구 안에서 산다는 그렇죠. 입장 쪽으로 예, 봤을 때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기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네. 나오게 되면 그를 좀 어떻게 좀 통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앞으로 대비할 어떤 공동 재앙이나 책임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해야 돼 영향력을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네. 쪽이 가장 먼저 유럽 쪽에서 좀 더 크게 들고 나온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장하게 보입니다. 기후 비상 사태라고 선언을 했는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렸던 유럽 의회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후 환경 비상 사태를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환경 비상 사태가 뭐냐라고 봤을 때 기후 변화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를 완화하거나 멈추고 그리고 특히 어떤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시급한 행동이 무엇일까라는 네.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액션을 취하자 이런 관점 쪽에서 상당히 어떤 유럽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유럽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회계 감사의 기후 위험을 반영한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탄소 배출량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유럽 투자은행 관련된 쪽의 어떤 액션의 움직임들 이런 쪽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2020년 내년 가게 되면은 1월 달에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회가 바뀝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11월, 1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던 얘기는 다음 차기 어떤 집행위원회 때 이런 쪽으로 강하게 액션을 몰고 가라라고 그렇죠. 하는 예. 어떤 행동 강령의 의미가 있겠죠. 게다가 또 내년에 또 2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주된 의제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세계 GDP를 봤었을 때 한 10년, 1980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GDP가 한 80% 이상 올라오는 그래서 좀 잘 사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적으로는 기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세계 산림 면적은 또 뭐 10년 동안 한 50%가 감소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가 또 1980년도 대비해서는 한 43% 이상 증가했다라는 관점들 또 해수면 변화도 빠르게 지난 30년 동안은 31mm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을 때 이런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50년까지 EU에서는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를 상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총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흐름이고요. 거기다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도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올려서 5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명분은 좋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보호무역의 무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특히 다른 국가들이 EU와의 기후 관련 기준의 적용의 공평성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오히려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또 유럽 투자자들의 수급 영향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fossil free라고 하는데요. 네, 예.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관 예. 투자자가 등록하는 캠페인인데
여기에 벌써 1,145곳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다가 총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경이 넘어가는, 그래서 11조 달러가 되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쪽에 좀 참여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고요. 거기다가 알리안츠 그룹, BNP 파리바 같은 유럽계 본거지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유럽계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여러 가지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네. 약간 제재나 암묵적인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차 같은 친환경 관련된 정책과 산업 분야 쪽에서 오히려 유럽 중심으로 네.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는 긍정적인데 오히려 이 보호무역에 대한 또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려감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의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행동, 대응 촉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은 맞는데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관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레이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